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요. 요양원 알아보세요. 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 윤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45의 그녀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디건을 걸친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건너편 낡은 의자에 앉은 73 박순자는 2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혜야, 그게 무슨... 옆에 서 있던 아들 박민수가 황급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요. 윤지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을 박순자 쪽으로 밀었다. 반짝이는 시설 사진들이 인쇄된 그 종이는 박순자에게는 자신을 내쫓는 퇴거 통지서처럼 느껴졌다. 박순자는 28배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웠다. 청소일, 식당 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지혜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집도 좁고. 아들의 말에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윤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진 건 채 1년도 안 되었다. 며느리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나자 박순자에게 육아를 떠맡겼다. 어머니가 봐주시면 제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라며 웃었지만 정작 윤지혜는 일을 나간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골프를 배우러 다녔다. 박순자는 묵묵히 손녀를 키웠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새 아이를 재우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다. 그렇게 19년이 흘렀다. 손녀 서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더 이상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 윤지혜의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방 하나를 비워달라고 했다. 며느리에게는 그게 기회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도 이제 컸고 저희도 생활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방을 서연이 드레스룸으로 쓰려고요. 윤지혜의 말에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 작은 방 한 칸이 이제는 옷걸이가 될 공간이라는 뜻이었다.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손톱까지 화려하게 꾸민 그 여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박순자의 대답에 윤지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민수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박순자는 손을 저었다. 더 이상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순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방 한 칸. 그게 그녀가 20년 동안 차지했던 전부였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사진 앨범, 손녀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몇 장. 그게 다였다.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 나가시면 이 방 인테리어 새로 해야겠어. 벽지도 바꾸고. 박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0년 동안 지켜보며 다 알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볼게. 생활비도 드릴게.
박순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며느리가 민수를 시켜 자신에게 쓰게 한 상속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재산도 없는데 뭐하러 상속 운운하냐며 윤지혜가 비웃던 그날이 생생했다. 박순자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일주일 후 박순자는 아들이 구해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반쯤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민수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계속 엄마 미안해를 반복했다. 박순자는 괜찮다고만 했다. 어머니, 생활비 이거 받으세요. 매달 드릴게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30만 원. 박순자는 그 돈을 받으며 아들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아내의 눈치를 볼 것이고 결국 엄마에게 올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었다. 박순자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후 박순자는 반지하 방에 홀로 남았다. 저녁이 되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습기 찬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박순자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산책하는 강아지. 그들은 모두 땅 위를 걷고 있었고 자신만 땅 아래에 있었다. 며칠 뒤 손녀 서연이가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바빠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박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서연이가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약속대로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대신 전화를 걸어 엄마 잘 지내? 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순자는 응, 너 일이나 열심히 해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반지하 방은 더 조용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 슈퍼에서 장을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서 며느리 윤지혜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게 보였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들이 윤지혜를 둘러싸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언니, 시어머니는 잘 계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윤지혜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 우리 시어머니요? 이제 따로 사세요. 솔직히 재산도 없으신 분이 아들 집에 얹혀 사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제가 요양원 알아봐 드렸는데 본인이 원룸에서 사시겠대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20년이나 같이 사셨잖아요. 윤지혜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이라도 얻어드린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죠 뭐.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슈퍼로 들어가는 대신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저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되는 존재인가. 그날 밤 박순자는 반지하 방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20년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겼다. 박순자는 그 건물을 팔지 않고 임대를 주었고 세월이 흐르며 그 지역이 재개발되었다. 지금 그 건물의 가치는 박순자는 수첩을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2달째 되던 어느 날 박순자는 은행에서 나오다가 정장을 입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다.
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김행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준혁입니다. 박순자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만.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소유의 강남 상가 건물 재개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그 건물 시세가 상당히 올랐는데 매각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박순자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혹시 상속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며 인사를 하고 떠났다. 박순자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며느리 윤지혜였다. 그녀는 우연히 그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시어머니를 목격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정장 입은 변호사가 공손하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변호사를? 윤지혜는 의심이 들었다. 혹시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20년 동안 낡은 옷만 입고 한 푼도 쓰지 않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변호사의 태도가 신경 쓰였다. 마치 중요한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공손했으니까. 그날 저녁 윤지혜는 남편 민수에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 혹시 재산 같은 거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청소일 식당 일하시면서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윤지혜가 다그쳤다. 민수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팔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도 물어본 적 없고라고 대답했다. 윤지혜는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말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재산이 어디론가 넘어간다면? 그녀는 민수를 재촉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당신이 상속받아야 하잖아.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반지하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순자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기. 혹시 아빠가 남긴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됐어? 박순자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왜? 그게 왜 갑자기 궁금한데? 아니, 그냥. 지혜가 혹시 엄마가 재산이 있으시면 관리라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민수의 말에 박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며느리가 시킨 것이 분명했다. 그 건물은 오래전에 처리했어. 너 걱정하지 마. 민수는 그래도 엄마 생활비는 충분해? 하고 물었다. 박순자는 응, 충분해. 너나 잘 살아라고 대답했다. 민수가 돌아간 후 박순자는 창문 틈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은 자신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며느리의 심부름을 하러 온 것이었다. 박순자는 서랍에서 그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강남 재개발 상가 건물. 현재 시세 84억. 박순자는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박순자가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변호사 김준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여사님, 건물 매각 건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제시한 금액이 92억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데 전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사님, 92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박순자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그 건물 가지고 있은 지가 20년이에요. 몇 달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변호사는 박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제안을 꺼냈다. 그럼 유언장 작성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상담 요청하셨던.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건 좀 더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와 중개인이 떠난 후 박순자는 창문 틈으로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을 바라봤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였다. 그런데 이 장면을 또다시 누군가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며느리 윤지혜였다. 그녀는 남편을 졸라 시어머니 원룸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차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저것 봐. 저 차 G90이잖아. 변호사가 저런 차 타고 왔다고. 윤지혜는 남편 민수의 팔을 잡았다. 민수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라고 말했지만 윤지혜는 믿지 않았다.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있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다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야, 엄마가 뭘 숨기겠어.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윤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나 알아볼 거야. 저 변호사가 누군지, 무슨 일로 어머니를 만나는 건지. 며칠 후 윤지혜는 지인을 통해 그 변호사의 신원을 파악했다. 김행김 법률사무소의 김준혁 변호사. 주로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및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윤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액 자산가, 시어머니가.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지혜는 민수를 다그쳤다.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민수는 엄마한테 그런 걸 어떻게 물어라며 머뭇거렸지만 윤지혜는 단호했다. 못 물어보겠으면 내가 갈게.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 윤지혜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상속? 우리가 이미 포기각서 쓰지 않았어? 윤지혜는 피식 웃었다. 그건 20년 전 일이잖아. 그때는 재산이 없었으니까 쓴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다시 쓰면 돼. 민수는 아내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지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강남 상가 건물이면 최소 수십억은 할 거야. 그 돈이면 우리 집도 더 큰 데로 옮기고 차도 바꾸고 서연이 유학도 보낼 수 있어. 다음 날 윤지혜는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반지하 원룸 문을 두드리자 박순자가 문을 열었다. 어머, 지혜야? 어쩐 일이니? 윤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바빠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윤지혜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박순자는 의아했지만 일단 차를 대접했다. 윤지혜는 방 안을 둘러보며 어머니, 여기 너무 습하지 않으세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박순자의 대답에 윤지혜는 슬쩍 본론을 꺼냈다.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변호사 만나신다면서요? 박순자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누가 그러던? 윤지혜는 웃으며 우연히 봤어요.
어머니가 은행 앞에서 변호사랑 얘기하시는 거라고 말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의도를 간파했다. 재산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냥 법률 상담 좀 받았어. 나이 들면 정리할 게 많잖니. 윤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박순자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20년 전 자신을 가난뱅이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재산 이야기에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박순자의 단호한 말에 윤지혜는 당황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민수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수는 이미 20년 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 너도 알잖아. 내가 시킨 거니까. 윤지혜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때 재산이 없었으니까 쓴 거잖아요. 재산이 있든 없든 각서는 각서야. 박순자의 말에 윤지혜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박순자는 일어서며 문을 열었다. 나 이제 병원 갈 시간이야. 나가봐. 윤지혜는 할 말을 잃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가만 안 둬. 그 재산 절대 포기 못해. 윤지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 강남 재개발 상가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최근 거래 내역들이 떴다. 최소 5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이 넘는 건물들도 있었다. 윤지혜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아니, 민수가 상속받아야 할 돈이...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50억의 절반만 해도 25억. 아니, 전부 받으면 50억. 아니, 혹시 100억이면? 윤지혜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봤는데 그 돈이 있으면 강남 펜트하우스도 수입차도 뭐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상속 포기 각서. 윤지혜는 20년 전 그 각서를 쓰게 한 자신을 처음으로 원망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쓰라고 한 것이었다. 설마 그게 이렇게 부메랑이 될 줄이야.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윤지혜는 법률 상담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상속 포기 각서 무효화 방법, 상속 포기 철회, 유언장 이의제기.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일단 작성한 포기 각서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내용뿐이었다. 며칠 후 윤지혜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박순자라는 사람이 가진 부동산 목록 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다. 윤지혜가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1동. 지상 5층, 지하 1층. 현재 시세 약 84억 원. 윤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84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니, 한심한 게 아니라 억울했다. 왜 진작 말을 안 한 거야? 왜 우리를 속인 거야? 그날 저녁 윤지혜는 남편 민수를 불러 앉혔다. 당신 이거 봐. 탐정 보고서를 내밀었다. 민수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84억? 엄마가? 그래. 당신 어머니가 우릴 20년 동안 속인 거야. 가난한 척하면서. 윤지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신 거겠지. 윤지혜는 비웃었다. 말을 안 한 거나 숨긴 거나 똑같아. 중요한 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야. 민수는 하지만 우리가 포기각서를 썼잖아라고 말했다. 윤지혜는 탁자를 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쓰게 해달라고 해. 아니면 유언장을 당신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가 왜 그렇게 하시겠어? 민수의 반문에 윤지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윤지혜는 혼자 또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갔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옷 좀 사드리려고요. 박순자는 쇼핑백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어. 가져가. 윤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사시게 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지혜야, 너 내 재산 얼마인지 알았지? 박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지혜는 당황했다. 어머니. 그게. 박순자는 웃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84억. 맞지? 탐정까지 고용해서 알아봤다며. 윤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들킨 것이다. 어머니, 그건. 박순자는 손을 저었다. 됐어. 솔직하게 말해. 돈 때문에 온 거잖아. 20년 동안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내가 갑자기 옷을 사들고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돈. 윤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왕 들킨 거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니, 그게 나쁜 건가요? 민수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박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는 이미 포기했어. 내가 시켰잖아. 윤지혜는 그건 20년 전 일이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라고 소리쳤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 내 마음만 바뀐 거지. 재산이 없을 때는 나를 쫓아냈고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는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지혜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윤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박순자는 일어서며 문을 열었다.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돈 이야기하러 오지 마. 윤지혜는 분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한테 안 물려주면 누구한테 줄 건데요? 박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문이 쾅 닫혔다. 윤지혜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렇게는 안 돼. 절대 그 돈 포기 못해. 일주일 후 박순자는 김준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고층 빌딩 30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는 화려했다. 변호사는 박순자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소파에 앉게 했다. 여사님,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네. 제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변호사는 펜을 꺼내며 상속인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부요? 아드님께는?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이미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이 가족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박순자의 굳은 표정을 보며 알겠습니다.
그럼 기부처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순자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해주세요. 특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라고 답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박순자는 변호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 며느리가 알게 해주세요. 일부러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며칠 후 윤지혜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다. 박순자 여사가 전 재산사회 기부 유언장 작성. 상속인 없음. 윤지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재산 전부 기부한대. 민수는 뭐? 라며 놀랐다. 윤지혜는 울먹이며 어떻게 84억을. 우리 돈을. 민수는 엄마 돈인데 우리 돈이 뭐야라고 말했지만 윤지혜는 듣지 않았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유언장 바꾸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이혼할 거야. 민수는 아내의 협박에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어. 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윤지혜는 함께 박순자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지혜가 소리쳤다. 어머니, 정말 재산 다 기부하실 거예요? 박순자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그래라고 답했다. 왜요? 민수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잖아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는 차를 내려놓으며 내 친아들이 나를 반지하로 쫓아냈어. 내 친아들의 아내가 나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84억을 물려준다고 생각해봐. 과연 그게 맞는 일일까?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자신은 아내의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버렸다. 하지만 윤지혜는 달랐다. 그건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걸 숨겼잖아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랬겠어요? 윤지혜의 말에 박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진작 말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잘 모셨겠지. 돈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 박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바로 20년 전 상속 포기 각서였다. 지혜야, 이거 기억나? 내가 민수한테 쓰라고 강요한 거. 시어머니 재산도 없는데 뭐하러 상속 운운하냐고 했잖아. 그때 너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봤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만 쓸모의 기준이 돈으로 바뀐 것뿐이지. 윤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박순자는 각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아. 윤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돈은 못 줘.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윤지혜는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조용히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지혜야, 그만하자.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윤지혜는 민수를 뿌리치며 당신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84억을. 라고 소리쳤다.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이 여기서 싸우는 모습 보니까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드네. 이 돈이 너희한테 가면 결국 가족이 망가질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윤지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다. 어머니, 그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박순자는 문을 열며 나가라고 했다. 윤지혜는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민수는 엄마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박순자는 창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실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다. 손녀 서연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되 30살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게 하는 유언장. 하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확인했다. 윤지혜는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윤지혜는 집으로 돌아온 후 완전히 무너졌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84억. 그 어마어마한 돈이 손 안에 들어올 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며느리로서 20년을 참고 살았던 게 아깝게 느껴졌다. 아니, 사실 참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었다. 지혜야, 그만 좀 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윤지혜는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84억이야, 84억. 그 돈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엄마 돈인데 라고 말했지만 윤지혜는 듣지 않았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손해만 보는 거야. 어머니한테 제대로 따졌어야지. 아들인데 왜 한 푼도 못 받냐고. 윤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지혜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핸드폰을 들었다. 인터넷에 유언장 무효화 방법을 검색했다. 하지만 나오는 답변은 모두 비슷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무효화 어려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윤지혜는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자신의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정말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상속포기 각서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더더욱. 윤지혜는 그럼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요? 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허위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들을 꽉 쥔 채 이를 갈았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내가 20년 동안 참은 게 뭐야. 손녀까지 키워줬는데. 그때 윤지혜는 손녀 서연이를 떠올렸다. 그래, 서연이. 서연이를 이용하면 어떨까? 윤지혜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서연이는 학교 도서관이요. 왜요? 라고 답했다. 할머니 만나러 가자. 엄마랑 같이. 서연이는 의아해했다. 평소 엄마는 할머니를 만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윤지혜는 그냥 할머니가 요즘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우리 손녀가 가서 위로해 드려야지라고 말했다. 다음 날 윤지혜는 서연이를 데리고 박순자를 찾아갔다. 문을 열자 박순자는 손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서연이. 오랜만이네. 서연이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라며 할머니를 안았다. 박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윤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손녀는 달라. 손녀한테는 약하실 거야. 그녀는 일부러 부엌으로 가서 서연이와 박순자를 둘이 있게 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여기 춥지 않으세요? 서연이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박순자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라고 답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눈치 보느라 자주 못 왔어요 라고 말했다. 박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 할머니가 부족했던 거지. 서연이는 할머니, 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라고 말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편해.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왜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라고 말했다. 박순자는 손녀의 진심을 느꼈다. 이 아이는 달랐다. 엄마와는 달랐다. 부엌에서 듣고 있던 윤지혜는 이때다 싶어 나왔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지혜야, 너 아직도 못 깨달았니? 라고 물었다. 윤지혜는 뭐요? 라고 되물었다. 박순자는 내가 지금 서연이를 데려온 이유, 손녀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돌리려는 거잖아. 그리고 결국 목적은 돈이고. 윤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킨 것이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윤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순자는 손을 저었다. 됐어. 서연아, 너는 할머니가 사랑해. 근데 내 엄마는 할머니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돈으로만 봐.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이 84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엄마가 그 돈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서연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윤지혜는 서연아,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윤지혜는 딸에게까지 외면당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나 돈 때문에 왔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민수는 어머니 친아들이야.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윤지혜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윤지혜는 너는 몰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고 소리쳤다. 서연이는 일어서며 저 먼저 갈게요. 할머니라고 말하고 나가버렸다. 윤지혜는 딸마저 잃었다는 생각에 주저앉았다. 다 끝났어. 박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지혜야, 내가 끝낸 거야. 내 욕심이라고 말했다. 윤지혜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큰 싸움을 했다. 당신 때문에 엄마도 딸도 다 잃었어. 윤지혜는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하니까. 라고 대꾸했다. 민수는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윤지혜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은 돈밖에 몰라. 가족이 뭔지도 몰라. 윤지혜는 돈 없으면 가족도 못 지키는 거 몰라? 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결국 윤지혜는 혼자 남았다. 84억을 얻으려다가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다. 3개월이 흘렀다. 윤지혜와 민수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다. 서연이는 아빠 편을 들었고 윤지혜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살던 것과 비슷한 반지하였다.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윤지혜는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박순자와 마주쳤다. 박순자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서연이가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어머니.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 지혜야. 잘 지내니? 윤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럭저럭요. 서연이는 엄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박순자는 그래, 건강 챙겨라고 말하고 지나쳐갔다. 윤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84억을 잃은 것보다 가족을 잃은 게 더 아팠다. 이제야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박순자는 서연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유 원장 정말 사회에 기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박순자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었어.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그럼. 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진짜 유 원장은 따로 있어. 내 재산 전부는 너한테 상속돼. 단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게 해뒀어. 서연이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저한테요? 왜요? 박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달라. 내 엄마처럼 돈만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그 돈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거라고 믿어.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감사해요. 근데 저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박순자는 웃으며 30살까지는 신탁에서 관리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때까지 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 내 엄마처럼 살지 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박순자는 아니야.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대신 자주 놀러 와줘라고 말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동안 박순자가 도운 복지재단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서연이와 민수, 윤지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유 원장이 공개되었다. 내 전 재산은 손녀 박서연에게 상속한다. 단 30세까지 신탁 관리. 민수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엄마, 역시 엄마다우시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서연아, 할머니 뜻 잘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연이는 네, 아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다짐했다. 할머니, 저 돈 때문에 사람을 대하지 않을게요. 사람 자체를 볼게요. 장례식장 밖에서 윤지혜는 울고 있었다. 결국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니, 용서는 했을지도 모른다. 단지 믿지 않았던 것이다.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윤지혜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가족도 사랑도 신뢰도. 5년 후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할머니의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해 박순자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서연이는 그곳에서 일하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갔다. 민수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가끔 딸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서연이가 잘 크고 있어요. 엄마가 바랐던 대로.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윤지혜는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가끔 서연이가 찾아와 생활비를 주곤 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윤지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다. 서연이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할머니는 안 돌아오세요라고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남기고 갔다. 윤지혜는 딸이 떠난 후 그 돈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돈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상속이 아니라 동정이었다. 어느 날 윤지혜는 우연히 박순자 복지재단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건물 입구에는 박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지혜는 그 미소를 보며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윤지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84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윤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재단 안에서 서연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할머니 박순자가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도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을 돌보았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박순자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 문장은 윤지혜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교훈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20년간 손녀를 키우며 며느리의 냉대를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시어머니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84억이라는 돈 앞에서 그녀는 가족을 저버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을 쫓다가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노인을 짐처럼 여기는 일들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